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빅터 프랭클과 키르케고르와의 관계를 개론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프랭클과 키르케고르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 개론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비교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 첫 영상을 보고 질문해 준 고등학생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읽어드리면 안녕하세요. 철학에 막 입문한 고등학생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키르케고르의 사상이 빅터 프랭클과 유사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빅터 프랭클은 인생에서의 시련이 인간적 성취를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키르케고르도 고통과 시련에 대해 한 말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취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많은 부분을 제가 다룰 수는 없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프랭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키르케고르의 웬만한 내용들은요, 다 인생의 고통, 시련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권의 책은 고난의 기쁨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두 권의 책은 실제적으로 고통, 이 시련에 의미를 부여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프랭클과 키르케고르의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글을 읽다 보면 프랭클이 말하는 이 고통에 대한 부분들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점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점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책을 보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고통과 시련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작품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고통이나 시련이나 환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와 함께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기쁨. 그래서 이 부분도 프랭클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프랭클은 인생의 시련을 강조하면서도 쾌락과 기쁨의 차이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락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시련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부분들은 프랭클 책을 더 면밀히 공부해 보시면 키르케고르와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프랭클의 그 작품 중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절판된 책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번역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랭클 실존 분석과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일섭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하셨고 도서출판 한글에서 번역한 책인데요.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프랭클의 책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본 책 중에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가장 철학적이고 어려운 책인데 여기에 그의 그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의 서론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오늘 간단하게 다루고 이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은 2002년도에 출간된 책이다 보니까 아마 절판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새로운 어떤 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테라피가 이 프랭클의 치유 요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거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시고 이 실존 철학적인 배경이 없으면 독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13페이지에 보면 신경증은 정신분석에 있어서는 결국 의식적 자아의 협소화이며 개인 심리학에서 책임적 자아의 협소화를 나타낸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신분석은 당연히 프로이트를 말하고 있고요. 이 개인 심리학은 제 생각에는 이 아들러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에게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영역을 확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증은 정신분석에서는 이것은 억압으로 읽혀져요. 그래서 이 억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신경증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불안장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전문 용어로 예기불안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나옵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예기불안으로 인해서 발생될 질병 중에 하나가 프랭클은 주로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불면증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도 대표적으로 하나의 신경증이고 이 부분은 불안장애다. 잠을 못 잘 것 같은 불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신분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억압으로 읽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심리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들러를 언급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 경우는 이 신경증을 타협으로 읽혀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아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 자아에 협소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책은요. 결국 이 개인 심리학은 이걸 타협으로 읽고 있다. 이 신경증의 병의 원인을 찾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거는 책임적 자아에 협소하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불안장애나 이런 이 불안증이 나타나는 요소를 프로이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무의식적 영역에서 억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화시키는 단계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심리학에서는 책임적 자아 협소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불안장애는 뭘로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회피로 나타난다는 거죠. 책임 회피. 자,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과 유사한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키르케고르에서는 당연히 불안과 절망의 문제로 읽혀져요.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작품은 이 상담가라든지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읽혀진 책으로 본다면 불안의 개념과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이면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배경이 없으면 읽혀지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프랭클과 관련된 걸로 만약 얘기한다. 그러면 키르케고르는 이 강화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일깨움, 내면성을 강조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무의식과 관련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제가 이 용어를 꺼내드렸습니다. 일깨움이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의식의 수면 아래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awakening, 일깨워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키르케고르 이런 이야기는 무의식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억압된 의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키르케고르에게서 불안이나 이 절망의 문제가 회피로 나타나요. 이게 회피로 나타나면 그게 뭐냐? 그게 군중으로 가는 겁니다. 군중.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진짜 주체가 되지 못하고 군중 속에 숨어요. 이 군중 속에 숨는 이유는 바로 이 불안과 절망의 문제가 그들을 회피하게 만드는 공간이 군중이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 개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건 결국 뭐냐? 타협입니다. 타협. 이거는 이미 이 세상과 타협한 존재로 읽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은 의식적 자아 협소화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키르케고르는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의식이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책임적 자아 협소한데 이거는 뭐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냐? 단독자가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사상에서는 군중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단독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기나 이런 글 속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군중은 비진리다라는 말을 얘기해요. 군중은 항상 비진리고 그 반대편에 서서 그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을 키르케고르는 단독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랭클과 유사한 측면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로고테라피라는 책에서는 이 프랭클은요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존의 두 가지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의식적 존재와 책임성 있는 존재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유 요법으로 만약 이걸 설명을 해라. 그러면 이것은 무의식의 의식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치유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책임성 존재는 회피의 의식화다. 이거는 책에 나오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피의 의식화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는 한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책임성 있는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과업이 이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4쪽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식성과 책임성이 인간 존재의 전체성으로까지 결합된다고 하는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설명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면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의 세 가지 근본적인 핵심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절망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무의식적인 절망인데 이것은 뭐냐면 절망하는 나를 모르고 있는 절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항의 절망이고요. 세 번째는 약함의 절망입니다. 반항의 절망은 일종의 분노와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약함의 절망은 세상으로부터 도피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절망의 근본적인 세 가지 양상인데 2부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린다면 1부에 나타난 절망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본질의 절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긴 설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1부의 설명을 한마디로 다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전체는 제대로 수면화된 절망이 아니에요. 아직 의식화된 절망이 아닙니다. 진짜로 의식화된 절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키르케고르 사상에서는 하나님 개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에서 설명하는 무의식적인 절망이나 반항의 절망이나 약함의 이 절망 전체는요. 하나의 큰 카테고리에서 무의식적인 절망으로 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절망의 보편성이다. 누구나 절망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프랭클이 설명하고 있는 이 프로이트 설명에서의 무의식의 의식화와 관련이 깊은 것은 절망의 개념이다. 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인 절망은 여기서 설명을 한다면 이 무의식의 의식화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키르케고르 용어로 얘기하면 awakening으로 설명이 된다. 일깨움으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반항의 절망이나 약함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조차도요. 이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은 뭘로 나타나냐? 결국은 이것은 진짜 셀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회피의 의식화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있는 병의 절망의 보편성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주 건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할 수 있듯 정말로 사람을 한다면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슬라이드 작업은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요 이야기를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뭐냐면요. 프랭클은요, 기존에 있었던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 비판을 하면서 환원주의를 언급을 해요. 이제 환원주의를 언급하려면 또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명확하게 이거는 구분을 하시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명확한 설명, 제가 이 명확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장에 정신분석에서 실존 분석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존 분석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책임성 있는 인간을 의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책임성. 그래서 이 인간에게 의식적 존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이 프랭클의 이 심리 치료의 핵심적인 요소다.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꼭 구분을 하시라.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여기서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 심리요법. 여기서 심리요법이라는 건 정신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신분석의 목적은 그 세세한 기법으로는 심리적인 것의 의식화에 비중을 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세세한 기법으로 심리적인 것의 의식화예요. 그 무의식적, 심리적인 것 들어있는 그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한다면, 그에 대하여 로고테라피는 정신적인 것의 의식화다. 정신적인 것의 의식화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결국은 그리하여 실존 분석으로서의 그 세밀한 방법에서 그것은 특히 책임성을 인간에게 의식시키려는데 힘쓰는 것이다. 여기까지 개론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개론적인 설명. 자, 이 부분, 이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기, 이게 키르케고르에서는 단독자입니다. 단독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더 또 그 강론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